몇몇 정보 관리들, 지주들, 우익들 등을 재판하고 처형하기 위해 인민재판이 진행됐다. 연설자들은 북한에서 사용되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 대신 1945년 용어를 사용해 조선인민공화국을 요구했다. 또한 여수 인근의 수많은 소규모 지역과 섬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복구되었다. 반란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에게 3.8 도선은 폐지되었으며 북한과의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과 그의 미국인 후원자들은 즉시 북한이 반란을 조장했다고 비난했지만 사실상 이 반란은 지난 3년 동안 그 지역 좌익들이 자신들의 목표가 계속 좌절된 데서 비롯된 폭발이었다. 한 반란구 측 신문은 미국의 점령에 대항한 3년간의 투쟁을 언급했고 모든 미국인들이 즉각 한국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다. 그 신문은 모든 행정기구를 여수인민위원회가 접수해야 한다고 발표했으며 지주들로부터의 무상 몰수를 통한 토지의 재분배, 일본의 복무한 경찰 및 그 밖의 관리들의 숙청, 그리고 남한의 단독 정부에 대한 반대를 요구했다. 이전에 1946년 6월에 정읍에서 이승만의 단독 연설이 있었죠.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말로 했던 거, 그 역사의 맥락에서 여수반란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이루어졌던 말로 우리는 역사의 선상에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굿모닝 파워업! 계속해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점령 기간이 끝났으므로 미국은 표면상으로 한국의 내정을 간섭할 권한이 없었지만 반란의 진압은 미국인들이 조직하고 지시했으며 젊은 한국 군 대령들이 수행했다. 그러나 비밀의정서에 따라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미국의 수중에 있었으며 미국인 고문관들이 한국군의 모든 부대에 상주하고 있었다. 미국의 C-47 수송기들은 한국군 부대, 무기, 그 외의 물자 등을 날랐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한국군 및 한국국립경찰 내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한편 반란이 일어나는 동안 3.8 도선은 최근 수개월 사이 가장 오랫동안 조용했는데 이는 북한이 이 싸움을 확대시킬 이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반란군의 혁명적 테러로 말미암아 수백 명의 경찰관리 지주가 죽었다. 아마 많게는 500명의 국립경찰이 때로는 잔인하게 살해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G2 소식통들은 경찰에 대한 공격이 많은 주민들을 만족시켰다고 보고했다. 순천중학교 학생들은 경찰을 습격하는데 열렬히 참여했다. 반란이 실패한 후 정부군의 예상대로 끔찍한 보복을 했다. 미국 소식통들은 정부군의 공산주의 봉기에 협력했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드는 사람은 사살하고 다녔다고 보고했다. 진압을 조직하는 데 관계한 핵심 인물인 제임스 허스먼은 순천의 경찰이 본격적으로 복수하러 나섰고 수감 프로와 민간인들을 처형하고 있다. 여러 명의 친정부 민간인들이 이미 살해되었으며 시민들은 우리가 적만큼이나 나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여수반란은 일주일가량 계속된 격렬한 태풍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찻잔 속의 태풍이었고 이승만은 자신의 지배에 대한 모든 저항을 단합하는 데 이를 활용했다. 불만에 찬 군인들이 성급하게 일으킨 자연 발생적인 반란이 더 큰 탄압만 초래한 것이다. 미국 점령 시기의 정치범에 관한 미국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1945년 8월 이남에 17,000여 명이 투옥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1947년 12월에는 21,458명이 투옥되어 있었다. 2년 후에는 공산주의자의 혐의로 기소된 3만 명의 사람이 이승만의 감옥에 있었으며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든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통계는 단순한 글자 조합이 아니겠지요. (3만 명의 사람입니다.
당시 인구수에 비례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승만의 정치 통제를 거부하였고 또한 피해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숫자로 적혀져 있으면 대체적으로 체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내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목을 계속 쓰다 보니까 목이 마르다 보니까 이탈 우리 흔히 삑사리라고 하죠. 삑사리가 나오네요. 그냥 한번 하하하 웃으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굿모닝 아프리카. 공산주의 혐의자들에 대한 소송이 전체 소송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감옥이 초만원 상태에서 도저히 수감될 수 없는 죄수들은 보도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미국 대사관은 7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수용소들에 있다고 주장했다. (1949년 11월에) 회계운동에 뒤이어 12월에는 근절 주간이었는데 그때 하루에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한 대사관 정무관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자신이 대통령이 된데,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어떤 위치에 권력자 1인 통치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전부 빨갱이로 몰아서 수감했다는 걸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이죠. 하루에 1000명이 수감될 정도면 이들에게 어떤 재판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대통령 말이 법이었던 시대였겠죠. 지금의 시대와 좀 다른가요? 여하튼 계속 읽겠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억압은 점점 성공하는 것 같았다. 정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제력을 동원했다. 공안 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산당 조직과 유격대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분쇄했다. 대한청년단과 학도호군단은 애국심을 주입하고 군사훈련을 가르치고 있었다. 기관원들이 어디에서나 행동과 대화를 감시하고 있었다. 모든 조직에서는 공산주의 행동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다. 한 미국 국무부 관리는 수년 후에 쓴 글에서 이승만이 1949년에 창립한 국민보도연맹을 공산주의에 대한 대공소에 크게 이용한 교만 장치라고 기술했다. 사실 그것은 정치범들을 수용할 강제 수용소를 설치하고 조금이라도 자익활동을 의심받는 사람들에게 전향과 재교육 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보도연맹은 주당 3000명, 도당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향시키고 있다고 빈번히 주장했다. 이 조직의 우두머리인 박우천은 대사관 관리에게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했다. 전향이 진지하고 완전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맹에 투항한 사람들은 철저히 자백서를 작성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는 같은 세포에서 일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써야 한다. 자백은 1년 동안 주로 명단을 맞추어 봄으로써 끊임없이 재점검을 받게 된다. 만약 그 기간 동안엔 언제라도 진술이 거짓이거나 불충분한 것이 증명되면 그것을 작성한 사람은 그의 행동과 자익관계에 대해 애누리 없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관찰자들은 대한민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좌익과 공산주의자를 계속해서 가혹하게 다룬 것을 비판하되 이런 반공체제가 형성된 이래 미국이 그것을 암암리에 지원하고 거기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정권이 북한에 가한 위협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을 살펴보자. 북한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2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저는 아침에 바지락을 맛있게 끓인 바지락 국물과 바지락을 먹었습니다. 반쯤 열린 그 바지락 조개 사이에서 조금은 두툼한 그들의 살이 나왔을 때, 그리고 쫄깃쫄깃한 맛을 느꼈을 때, 저는 이것들이 어떻게 채취되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요즘에는 기계로 채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채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갑자기 바지락을 먹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채취해서 먹은 바지락을 먹어도 되는 것일까?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간편하게,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지는 현대 기계사회, 그리고 이제 채취마저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또 어떠한 메커즘에 빠질까요? 인건비가 절감되어 있을 거고, 그러한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순수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바지락 가격이 시중에 나왔을 때 조금은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갯벌이나 바다에서 주웠을 때보다 훨씬 가격은 저렴했지요. 기계를 이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많은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를 들임으로써 인건비는 줄이고 그 마진을 늘리려는 이러한 정책,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사람이 서야 할 처리가 점점 부족해지는 것이 아닌지, 기계가 그 부분을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금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보기에 별것 아닌 것, 하지만 본인에겐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별것 아닌 것이라고 다시 인식하여 자신의 만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절박은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만드는 사람은 바로 외부적일 수도 있고 내부적일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절망을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같이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가볍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기만 하면 그 절망을 버릴 줄을 압니다. 그 버리는 방법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채팅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고민 상담합니다. 잠시 끊었다는 말은 뉴스쇼를 좀 보다가 저는 돌아와서 3부, 우리가 한국 현대사의 한국 현대문학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몬의 상록수 1편인 장편 소설에 대해서 보니까 계속 하다 보는데 쌍두치 행진곡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뉴스, 아까 끊었던 김영민의 뉴스 말고요. 사이다 팟캐스트에서 잠깐만요. 있었던 뉴스 중에 김현정의 뉴스쇼가 올라왔는지 한번 보고요. 업데이트가 됐는지. 네, 됐네요. 오늘 됐네요. 네, 권영철의 Y 뉴스 잠깐 듣고 가시겠습니다. 진경준 게이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검찰이 조선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에 구속을 했죠. 그렇게 특가법상을 운영 수준이니까 고양이가 생성을 했죠. 참죠. 말입니다. 여기에 검사장 승진당 당시 인사공정의 책임자였던 노무현 수석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검사를 초월했을 뿐 아니라 측의 부동산의 거래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진경준 게이트에 왜 우병우 수석이 갑자기 등장했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진경준 게이트에 등장한 이유. 참 진경준 게이트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끝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검찰이 계좌 추적과 함께 다른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니까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무슨 주식 거래를 검사가 이렇게 많이 해요? 처음에는 다들 돈이 많아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진경준 게이트의 핵심은 명 수수료 문제입니다만은
고위공직자로서 잇따른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대학 4학년 때 사법고시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소년 등록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도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양치기 소년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됩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국민을 상대로 여러 번 거짓말한 데 대해서는 허탈을 하고 수치심 맞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가 있습니다. 정윤용 의원의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이 저는 진짜 이게 궁금했어요. 거짓말이 도대체 몇 개고 뭔지 첫 번째 거짓말이 하나는 들어가요. 넥슨의 비상장 주식 보유 사실처럼 넘어야 되니까 매입자가 모두 자신이 재산했던 내 돈으로 샀다. 내 돈으로 내가 주식 샀는데 뭐가 문제냐 이랬잖아요. 그리고 뭐 공직자 윤리에 다 신고했고 국세청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친권재산에서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니까 나는 지금은 사의를 표현하면서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왜 자기는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모두 내 돈으로 샀다고 했는데 내 돈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윤리위 조사를 받을 때는 제가 장로로부터 일부 돈을 지원받았다고 또 실험을 거짓말을 했습니다. 장로가 준 돈으로 샀다. 일부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넥슨 측에서 증권회사 계좌로 4억 2,500만 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빌렸다. 그렇죠. 그리고 넥슨도 주식 매입 대금을 빌려줬고 증권재산을 단기간에 갚았다. 그래서 영특이 유명을 했죠. 그 빌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마지막 특임 검사팀 소환을 앞두고 자수서를 내는데 주식 매입 대금은 넥슨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김정부 측이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렇게 또 밝힌 거죠. 결국은 넥슨의 돈으로 넥슨의 주식을 산 거다라고 마지막 출두 전에 자수서를 썼어요. 그럼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는 그래도 믿을 만한 거죠. 그것도 좀 사실은 좀 의아합니다. 그래요? 왜 자수서를 제출했을까요? 갑자기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회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묻혔기 때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자수서를 제출해야 나중에 자수 감경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 재판 판결 때 선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자수서대로 수사를 할 당연한 일종의 딜 아니었을까요? 자수서에 쓴 그 가이드라인대로 수사를 좀 해주세요. 이런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고 검찰 주변에서는 김정주 넥슨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경준의 요구로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진경준이가 포기했다. 그래서 너를 끼고 접해달라. 그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대박이 예상되는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줄 수 있을까요? 진경준이 검사가 아니었다면 그것도 잘 나가는 검사가 아닌데도 그런 특혜를 줄 수 있을까요? 잘 나가는 검사가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특혜로 사업시켜 나중에 120억이 될 주식을 150억이 될 진짜로 있었을까? 사실상 진경준이 넥슨의 장을 변호사에 거론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건 좀 무시 진실인지는 검찰 수사가 끝나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경준 검사는 왜 이렇게 들통난 거짓말을 계속하는 걸까? 진경준 검사장이 대학 3년 때 사법고시, 대학 4년 때 행정고시 양과 패스를 했거든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의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지금 검사장을 아는 전현직 검찰 고위관리자들이 물어보니까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면 빠져나갈 것이 없는 게 아닐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쪽 일각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딱새님 날씨도 더운데 화이팅입니다. 네, 저도 화이팅입니다. 네. 든든하게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믿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결국 그 든든하게 뒤를 봐주는 사람이 이거는 운동 수석이 아니라는 의혹들이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동 수석과 진경준 검사는 닮은 게 많은데 우선 소년 검사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합격을 했습니다.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 2005년 법무부 인력 정책과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스타일이 표현에 저속하게 되지만은 별로 뭐 반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고 잘 나가다 보니까 너무 잘 나가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지 않는다. 그리고 예의가 뭐 바르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평가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실시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당시에 최종 인사검증 책임자가 의뢰를 한번 주석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민정 비서관에서 민정 수석으로 승진한 직후였지만 최종 책임자였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넥슨의 비상장 주식은 검증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또 진민준 부회장의 넥슨 비상장 주식 취득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자기 자금으로 주식 투자하는 게 무슨 문제냐. 그래서 진민 검사장의 비난을 받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덩그러니 뒷배고 진 검사장이 그걸 믿고 그랬을 거 아닌지 아닌가 그런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온 거고 하지만 아직은 의혹 수준이긴 합니다. 검사장 승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검사장을 승진의 누구를 냅니다. 특히 검찰이 꼬추로 보내는 검사장 승진에는 사활을 걸다시피 합니다. 진민준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부장과 인천지검 2차장 등으로 잘 나가다가 황교안 장관 취임 이후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의정부지검 차장으로 전개됩니다. 검찰 내에서는 진민준이 못나갔다 이런 평가가 대체되고 있고 그러면 검사장 승진도 어려워졌다라는 당시는 그랬죠. 그런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갔다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례적으로 공무기획관리 실장으로 지켜냈습니다. 파격적인 사정이에요. 검찰 내에서 아주 파격적인 사정입니다. 통상 검사장 2년차에 가는 자리를 1년차 승진하자마자 바로 갔다. 검찰 내부에서 이런 인사는 매우 드문 파격적인 인사 내지는 압도하기 어려운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법무장관은 지금 국무총리는 황교안 장관이었고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습니다. 황교안 장관이 왜 이런 인사를 했는지 유명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승진과 검증 소홀이 근데 겹치는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검사장급 승진의 경우 청와대가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이 하나지 않습니까? 검사장 승진은 청와대가 검증을 그 정도 잘해요. 차관급이거든요. 그런데 진명준 검사에 대해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뒷얘기인데 진명준 게이트가 공개가 되기 전에 3월 20일 공직자 재산공개 그 기회에 재산공개된 이후에 전역하면서 법적 수입 및 투자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진명준 검사장 재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이었고 넥슨의 김정도 회장과 친구 사이고 주식 거래에서 몇십배 이득을 남긴다는데 내부자 거래가 아니고는 도둑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통정 거래일 것이고 봐줬다, 봐준 게 아니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그때 한 얘기가 지금 불구지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걸 법무부나 청와대가 그걸 몰랐을까요? 법조 기자들도 충분히 추측할 만한 추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정말 청와대가 검증 못한 거 아니냐, 안 한 거냐 못한 거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진경준 검사장, MB 때는 잘 나가던 검사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MB 사위 아들도 친했거든요. 그래요. 그럼 어제 진경준 게이트가 우병우 게이트까지 공정을 보니까 아직은 우병우 게이트하고 연관할 사건이 나오거나 검찰의 수사에 착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우병우 측의 부동산을 넥슨에서 매입을 했는데 진명준 검사장이 이를 중지해야 하는 게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시 우병우 수석은 청와대 대검 중심 수사비핵관이었거든요. 전국 수사상을 관여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부동산 매매가 어려운 시기에 중지한 게 이득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이 부분 계속 파고들면 될수록 뭔가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이게 우병우 게이트 제가 이제 본질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와이뉴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잠시 밖에서 애초기를 돌리기 때문에 좀 소음이 시끄럽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를 문을 좀 열어놨는데 더워서 이쪽에 소리가 좀 들렸네요. 다시 우리의 본방송을 이제 3부 시작을 해야 되겠죠. 11시 20분입니다. 굿 애프터눈! 반갑습니다. 화면이 너무 어둡게 네. 화면이 너무 어둡게 나와서 네, 반갑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요, 저희가 지금까지 1부에서는 세계 문학 중에 한 편인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한발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어봤었고요. 2부에서는 우리의 주 내용이었죠. 바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의 한 부분에서 대한민국 성립기에서 미국의 역할과 그리고 우리의 정당들, 야당과 여당,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었고요. 3부에서는 시문의 상록수, 거의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로, 국어 교과서로만 통해서 읽어봤지 그 장편을 읽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상록수가 장편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부분은 첫 부분의 쌍두치 행진곡이라는 섹션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저는 제 본본인 책 읽기로 돌아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덥고 짜증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바캉스는 바로 또한 지적 바캉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십시오. 굿 애프터눈 아프리카 책익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쌍두치 행진곡. 가을학기가 되자 땡땡일보사에서 주최하는 학생 개목 운동에 참가했던 대원들이 돌아왔다. 오늘 저녁은 각처에서 모여든 대원들을 위로하는 다가회가 그 신문사 누상에서 열린 것이다. (500~600)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에는 전 조선의 방방곳곳으로 흩어져서 한여름 동안 땀을 흘려가며 활동한 남녀 대원들로 빈틈없이 들어찼다. 폭양에 그은 그들의 시꺼먼 얼굴, 큰 박덩이만큼 시크한 전등이 드문드문하게 달린 천장에 내리치는 불빛이 휘황할수록 흰 벽을 등에 등지고 앉은 그네들의 얼굴은 더 한층 검어 보인다. 만호 장안의 별처럼 깔린 등불이 하늘에 내려다 보이도록 사방의 유리창을 활짝 열어 젖혔건만 건장한 청년들의 코와 몸에서 풍기는 훈김이 우거진 콩밭 속에를 들어간 것만큼이나 후끈후끈 끼친다. 정각이 되자 피학당의 취주어때는 코넷, 트럼펫 같은 번쩍거리는 악기를 들고 연단 앞줄에가 벌려 선다. 지휘자가 손을 내젓는 대로 힘차게 연주하는 것은 유명한 독일 사람의 작곡인 쌍두치행 진곡이다. 그 활발하고 장쾌한 멜로디는 여러 사람의 심장까지 울리면서 장내의 공기를 진동시킨다. 악대의 연주가 끝난 다음에 사회자는 이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안경을 번뜩이며 점잖은 걸음걸이로 단위에 나타났다. 아직 계약을 안 한 학교도 있어서 미처 올라오지 못한 대원이 많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처럼 성황을 이뤄서 장소가 매우 협착한 까닭에 여러분끼리 서로 간친하는 기회를 드리려는 다가회가 무슨 강연회처럼 되었습니다. 하고 일정의 인사를 베푼 뒤에 으흠 하고 헛기침을 해서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금년에는 여러가지 지장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거의 곱절이나 되는 놀라울 만한 성적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오직 동족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열성과 문맹을 한 사람이라도 더 물리치려는 헌식적 노력의 결과인 것이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주최자 측으로서 여러분의 수고를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개목 운동의 장래를 위해서 경축하기를 맞이하는 바입니다.
처음에는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수성수성하던 장내가 이제는 기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사회자는 말을 이어 긴 말씀은 하지 않겠으나 차나 마셔가면서 간담적으로 피차의 의견도 교환하고 그동안에 분투한 체험담도 들려주셔서 앞으로 이 운동을 계속하는데 크게 참고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라는 부탁을 한 후 단에서 내렸다. 대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어느 전문학교의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나가 간단한 답사를 하고 돌아왔다. 문과에서 회장을 정도시키던 이 신문사에 배지를 붙인 사원이 눈짓을 하니까 L여학교 가사과의 여학생들은 굉장한 연회나 차린 듯이 일제히 에이프론을 들고 돌아다니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과자와 차를 쭉 돌린다. 대원들은 찻잔을 받아들고 앉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은 과자 접시를 들여다보면서 에휴, 요걸로 어디 가네? 기별이다 가겠나?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맛을 다신다. 장내는 사기 그릇이 부딪혀 대그락거리는 소리와 잡담을 하는 소리로 웅성웅성 하는데 맨 앞줄 한 구석에서 하와이안 기타를 뜨는 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에응에응 하고 들리기 시작한다. 남양의 달밤을 상상케 하는 애련하고도 청아한 선율의 회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시 전문의 명물인 익사꾼으로 기타의 명수인 S군이 자청을 해서 한 곡조를 타는 것이다. S군은 한참 타다가 저 혼자 신이 나서 악기를 들고 일어나 엉덩이 춤을 춘다. 메기같이 넓적한 입을 실룩거리며 토인의 노래를 흉내내는데 그 목소리는 채수에 어울리지 않게 염소가 우는 소리와 흡사하게 떨려나와서 여러 사람의 웃음보가 터졌다. 어떤 중학생은 웃음을 억지로 참다가 입에 물고 있던 과자를 앞줄에 앉은 사람의 뒤통수에 확 내뿜었다. 한 구석에 몰려앉은 여학생들은 손수건을 입에 대고 허리를 잡는다. 재정료! 앵콜! 앵콜!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며 회장하는 벌통속처럼 와글와글한다. S군은 저더러 잘한다는 줄만 알고 2번, 3번 껑충거리고 나와서 익사를 깨트리는 바람에 점잔을 빼던 사회자도 간신히 웃음을 참고 앉았다. 그는 미소를 띠고 일었으며 여러분, 그만 조용히 합시다. 하고 손을 들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체험담을 듣겠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고향에서 활동하던 이야기를 골고루 듣고는 싶지만 지금 우리가 시간이 허락지 않는 관계로 유감 1000만이나 사회자가 몇 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양복 주머니에서 각 지방으로부터 원통신과 이미 신문에 발표된 대원들의 보고서를 한 뭉텅이나 꺼내놓고 뒤적거리더니 금년에 활동한 계몽 대원 중에서 뛰어나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깨쳐준 아동의 수여로는 우리 신문사에서 이 운동을 개시한 이래 최고 기록을 지은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안경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얼굴을 들고 선생이 출석
부르듯이 고등 농림의 박동혁군!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내는 태를 맨 듯이 긴장해졌건만 제 이름을 못 들었는지 얼핏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박동혁군 왔어! 박동혁군! 사회자는 더 한층 목소리를 높이고는 사면을 살핀다. 만장의 학생들은 박동혁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하는 듯이 서로 돌아다보며 이름을 불린 고등학생을 찾는다. 여기 있습니다! 맨 뒷줄에 굵다란 목소리가 청처짐하게 들렸다. 여러 사람의 고개를 일제히 목소리가 난 대로 돌려졌다. 그리로 나가랍니까? 엉거 주춤하고 묻는 말이다. 이리 나오시오! 이리 나오시오! 사회자는 연단에서 비껴서며 손짓을 한다. 기골이 장대한 고농 학생이 무사람이 쏘는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뚜벅뚜벅 걸어 나오자 오래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이 떠나갈 듯이 일어섰다. 박동혁이라 불린 학생은 연단에 올라서기를 사양하고 앞줄에가 두 다리를 떡 버티고 섰다. 빗질도 안 한 듯한 올백으로 넘긴 머리며 숱하게 난 눈썹 밑에 부리부리한 두 눈동자에는 여러 사람을 누르는 위험이 떠돈다. 그는 박수 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려 두툼한 입술을 열었다. 여러분! 청중이 숨소리를 죽이게 하는 저력 있는 목소리다. 오늘 저녁에 항상 그리워하던 여러분 동지와 한자리에 모여서 흉금을 터놓고 서로 얘기할 기회를 얻은 것을 무한히 기뻐합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음성이 아니요 땀에 전 교복이 팽팽하게 캥기도록 떡 벌어진 가슴 한복판을 올리며 나오는 바리톤이다. 청중은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려나? 하는 듯이 눈도 깜짝거리지 않으며 동혁의 얼굴을 바라다본다. 동혁은 장대를 다시 한번 둘러본 뒤에 천천히 입을 연다. 그러나 3년째 이 운동에 참가해서 적으나마 힘을 쏜 이 사람으로서 그 경험이나 감상을 다 말씀하려면 매우 장악하겠습니다. 더구나 오늘 저녁은 간단한 경감한 보고하기를 약속한 까닭에 정작 이 가슴 속에 첩첩히 쌓인 그 무엇을 여러분 앞에 시원스럽게 부르짖지 못하는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못하는 말은 사사로운 좌석에서 얘기할 기회를 짓고 또는 개인적으로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서로 간담을 비춰가며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수첩을 꺼내들고 자기의 고향인 남조선의 서해변에 있는 항공리라는 궁벽한 마을의 형편을 숫자적으로 대강 보고를 한다. 호수가 94호인데 농업이 7할, 어업이 2할이요, 토기업이 1할이란 것과 인구가 460여 명에 그야말로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이 8할 이상이나 점령한 것을 3년 동안을 두고 여름과 겨울방학에 중년 이하의 여자들과
6, 7세 이상의 아동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깨쳐주고 간단한 셈수를 가르쳐준 것이 247명에 달하는데 그곳 보통학교 출신들의 조력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자 박수 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났다. 도경은 천천히 수첩을 접어 넣으면서 집안 식구와 이야기하는 듯한 말씨로 우리 고향은 워낙 원시불학과 같은 농어촌이 돼서 무지한 부형들의 이해가 전혀 없는 데다가 관별의 간섭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걸 별짓을 다 해가면서 억지로 시작을 했지요. 첫 해에는 아이들을 잔뜩 모아는 놨어도 가르칠 장소가 없어서 큰 은행나무 밑에다 널판 떼기에 먹칠을 한 걸 칠판이라고 기대어 놓고 공석이나 가마니를 깔고는 밤 깊도록 이슬을 맞아가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였는데 마침 장마 때라 비가 자꾸 와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물 팠어요. 나흘 동안이나 장정 10여 명이 들러붙어서 한 대여섯 간 통이나 파고서 밀집으로 이형을 엮어서 덮고 그 속에 들어가서 진땀을 흘리며 가, 갸, 거, 겨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새도록 비가 퍼붓듯이 쏟아졌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교실 속에 빗물이 웅덩이처럼 흥건하게 고였는데 송판으로 엉성하게 만든 책상 걸상이 둥실둥실 떠다니는군요. 그 말에 여기저기 픽픽 웃는 소리가 들렸다. 동혁이 자신도 남자다운 웃음을 띠고 그뿐인가요? 제철을 만난 맹꽁이란 놈들이 뛰어들어서 저희끼리나 글을 읽겠다고 맹자왈 공자왈 해가면서 한바탕 복습을 하는데 그때 어느 실없는 군이 코를 싸쥐고 맹꽁 맹꽁 하고 커다랗게 흉내를 내서 여러 사람은 천장을 오르러 강간대소하였다. 이 학생들은 킬킬거리고 웃어대다가 눈물을 다 질금질금 흘린다. 그러자 웃을 얘기가 아니오! 쉬, 조용히 합시다. 하고 꾸짖듯하는 소리가 회의장 한복판에서 들렸다. 도격이도 검붉은 얼굴에 떠들던 웃음을 지어버리고 한 걸음 다가서며 나 역시 이 자리를 웃음 바탕으로 만들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현실과 부딪혀서 더 한층 쓰라린 체험을 하신 분도 많을 줄 알면서도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하고 잠시 눈을 감고 침묵하더니 손을 번쩍 쳐들며 그러나 여러분, 끝으로 꼭 한마디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목청을 높여 힘차게 청중에게 소리친다. 대원들은 물론 사회자까지도 다시금 긴장해서 엄숙해진 동혁의 얼굴만 주목한다. 눈뜬 소격에게 글자를 가르쳐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필요합니다. 계몽 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식분자인 우리들이 이러한 기회에 전 조선의 농촌, 어촌, 산촌으로 방방곡곡에 파고 들어가서 그네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네들이 그 더할 수 없이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머리를 싸매고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6, 70년 전 노소아의 청년들이 부르짖던 분화로드를 지금 와서야 우리가 입내내듯 하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에게 뒤떨어진 것을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높직이 앉아서 민중을 관찰하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태도를 단연히 버리고 그네들이 즉 우리 조선 사람이 제 힘으로써 다시 살아나가기 위한 그 기초 공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물질로 즉 경제적으로는 1조 1석에 부활하기가 어렵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온갖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정신, 요새말로 이데올로기를 통일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하고 말끝마다 힘을 주다가 잠시 무엇을 생각하더니 여러분은 우리를 못살게 구는 적이 고쳐 말씀하면 우리의 원수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고 나서 그는 무슨 범인이나 찾는 듯한 눈초리로 청중을 돌아본 뒤에 손가락을 펴들어 저의 머리통을 가리키며 그 원수가 이 속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는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모조리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절망과 탄식.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두 눈을 멀거니 뜬 채 피를 뽑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레짐작, 즉 선인관념이 골수에 박혀있는 까닭에 우리가 피만 식지 않는 송장 노릇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 천지 바보가 아닌다며야 우리의 현실을 낙관할 수야 없겠지요. 덮어놓고 기운을 차리라, 벌떡 일어나 다른 박질을 해라 하고 고함을 지르며 채찍질을 한데도 몇십 년이나 앓던 중병 환자가 벌떡 일어나지야 못하겠죠. 그렇지만 하고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며 혀끝으로 불을 뿜는 듯한 열변의 회장은 유리창에 끼어진 듯한 박수소리가 일어났다. 동시에 여기저기서 옳소! 그렇소! 하고 고함과 함께 그건 탈선이요! 하고 반박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자 동격은 금세 눈초리가 실쭉해지더니 어째서 탈선이란 말이오! 하고 눈을 커다랗게 부릅뜨며 목소리가 난 쪽을 노려보는 판에 사회자는 동격의 곁으로 가서 뭐라고 귓속을 한다. 중지시킬 권리가 없어! 말해라! 말해! 이번에는 발을 구르며 사회자를 공박하는 소리로 장내가 물 끓 듯 한다. 동료는 그 자리에 꼼짝도 안하고 버티고 서서 매우 흥분되어져 지금은 시간의 자유까지도 없지만 내 의견과 틀리는 분은 이 회가 파한 뒤에 얼마든지 토론합시다. 하고 누구든지 덤벼라 하는 기세를 보이더니 나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민중에게 우선 희망의 정신과 용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우리 계몽운동의 가장 큰 사명으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이 신조를 다 같이 지키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도격은 성냥껏 부르짖는 교복 소매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 제자리로 들어갔다. 사회자는 아까보다 더 정중한 태도를 짓고 동혁이가 섰던 자리로 가서 장내가 정숙해지기를 기다려
박동혁군의 말은 개념적이나마 누구나 존중해야 할 좋은 의견으로 합니다. 하고는 그러나 현재의 정세로 보아서 어느 시기까지는 계몽운동과 사상운동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계몽운동은 계몽운동의 끝을 따름이지 부질없이 혼동해가지고 공연한 데까지 폐해를 끼칠 까닭은 털끌 만큼도 없습니다. 하고 단단히 주의를 시킨다. 그때 한 구석에서 추워 하고 일부러 어깨와 목소리를 떨는 학생이 있었다. 동혁의 뒤를 이어 서너 사람이나 판에 박은 듯한 경과 보고가 지루하게 있은 후 사회자는 이번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참가한 여자 대원 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나타낸 여자신학교에 재학 중인 최영신 양의 감상담이 있겠습니다. 하고 회장 오른편에 여자들을 모여 앉은 데를 바라다본다. 남학생들은 그 편으로 머리를 돌리며 손뼉을 친다. 최영신이라고 불린 여자는 한참 만에 얼굴이 딸기빛이 되어가지고 일어서더니 전 아무 말도 하기 싫습니다. 하고 머리를 내저으며 연모지게 한마디를 하고는 펄썩 앉아버린다. 사회자는 영문을 몰라서 눈이 둥글해졌다. 뜻밖의 미리 약속까지 하였던 여자가 말하기를 딱 거절하는 데는 사회자와 청중이 함께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를 말합시다. 그 대신 독창이라도 시키세. 상대자가 여자인 까닭에 더 호기심을 가진 남학생들을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었다. 음악회에서 억지로 끌어내어 재청이나 시키는 것처럼 지겹게 박수를 하며 야단들이다. 간단하게나마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자는 좀 무색한 듯이 최영신이가 앉은 편으로 몇 걸음 다가오며 어서 일어나기를 권한다. 그래도 영신은 꼼짝도 아니하고 앉았다가 곁에서 동지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등을 떠다밀어 마지못해 일어났다. 서울 여자들은 잠자리 날개처럼 속살이 하얗게 내비치는 깨끼적삼에 무늬가 혼란한 조세트나 근래 유행하는 수박색 코로나 프레프 같은 박내품으로 치마를 장강마루까지 축혀 입고 다닐 때에만 그는 언뜻 보기에도 수수한 국다란 광당포 적삼에 검정 해동 치마를 입었고 화장품과는 인연이 없는 듯 시골서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관연한 처녀를 붙들어다 세워놓은 것 같다. 그러나 얼굴에 두드러진 특징은 없어도 청중을 둘러다보는 두 노도자는 인텔리 여성다운 이지가 샛별처럼 빛난다. 그는 사회자를 쏘아보며 첫째, 이런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지는 모르지만 남이 다 말을 하고 난 맨 끄트머리에 엄권을 주는 것이 몹시 불쾌합니다. 세대고 결국한 목소리다. 허! 앵간한걸? 여간 내기가 아니네. 남학생들은 혀를 내두르며 수른거린다. 제자리에 들어와 이제껏 흥분을 가라앉히느라고 눈을 딱 감고 있던 동혁이도 얼굴을 쳐들고 최영신의 편을 주목한다.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영신은 말을 이어 둘째는 제 속에 있는 말씀을 솔직하게 쏘아놓고는 싶어도요. 사회하시는 분이 또 무엇라고 제재를 하실 테니까 구차스레 그런 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하고 다시 앉아버린다. 이번에는 여자석에서 손뼉치는 소리가 생철 지붕에 수납비 쏟아지듯 한다.
사제는 그만 무안에 취해서 얼굴을 붉히며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아까 박동혁군이 말할 때는 시간이 없다고 주의를 시킨 것이지 말의 내용을 간섭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뿌옇게 발뺌을 한다. 그러자 동혁이가 벌떡 일어나 나치식으로 팔을 들며 서회! 하고 회장이 주렁주렁 부른다. 저렁저렁 하도록 부른다.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기회에 우리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우선 지도 원리를 통일해 놓고 나서 깃발을 드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톡톡히 항의를 한다. 사회자는 시계를 꺼내보고 사교적 웃음을 띠며 최영신씨, 그럼 내년에는 맨 먼저 언권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말씀하시지요. 하고는 장내의 공기를 완화시키려고 슬쩍 농친다. 영신은 다시 망설이다가 이번에는 대접상으로 간신히 일어났다. 저는 금년에야 참가를 했으니까 이렇다고 보고할 만한 게 재료가 없고요. 고생을 좀 했다고 자랑할 것도 못 될 줄 압니다. 그저 앞으로 이 운동을 꾸준하게 해나갈 결심이 굳을 뿐이니까요. 하고는 그 영체가 도는 눈을 사방으로 돌리더니 그렇지만 저 역시 여러분께 우리 계몽대의 운동이 글자를 가르치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민족의 거의 전부라고 할 만한 절대 다수인 농민들의 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선 그네들에게 희망의 정신을 넣어주자는 하다가 삭막해서 잠시 이름을 생각해보더니 박동혁 씨의 의견은 저도 전혀 동감입니다. 하고 남학생 편으로 고개를 돌린다. 여러분은 학교를 졸업하면 양복을 갈아붙이고 의자를 타고 앉아서 월급이나 타먹으려는 공상부터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 남녀가 총동원을 해서 머리를 동쳐매고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의 농촌, 어촌, 산촌을 붙들지 않으면 그네들을 위해서 한 몸을 희생해 바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북받쳐 오르는 흥분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고만 쓰러지듯이 앉아버렸다. 장내는 엄숙한 기분에 잠겼다. 말썽을 부르던 남학생들도 머리를 수그리고 있다. 그네들의 머릿속에도 감격의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매우 긴장된 중에 K보육학교 학생들의 코러스로 간친해는 파였다. 동경은 여러 학생들 틈에 섞여서 서대문행 전차를 탔다. 전차가 막 떠나려는데 놓치면 큰일이 날 듯이 뛰어오르는 한 여학생이 있다. 그는 동혁에게 생후 처음으로 깊은 인상을 준 최영신이었다. 영신은 승객들에게 밀려서 동혁에게 걸터앉을 때까지 와서는 손잡이를 붙들고 섰다. 두 사람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검붉은 얼굴을 서로 무릎이 닿을 듯한 거리에 대하게 되었다. 그들은 저도 모르는 겨를에 서로 목례를 주고받았다. 비록 오늘 저녁 공석에서 처음 대면을 할 것만 여러 해 사귀어온 지기와 같이 피차에 반가웠던 것이다. 도경은 앉아있기가 미안해서 이리 앉으시오. 이리 앉으시지요. 하고 일어서며 자리에 내준다. 영신은 머리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전 섰는 게 시원해 좋아요. 하고 사양하며 도리어 반걸음쯤 물러선다. 도경은 아직도 애티가 남아있어 귀염성스러운 영신의 입모습을 보았다. 그 입모습을 스치고 지나가는 미소를 보았다. 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더 시원한데요.
동격은 엉거주춤하고 자꾸만 앉기를 권한다.